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 이충령. 좋은 삶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다이모니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유행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단어는 행복으로 자주 번역되는데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행복을 논할 때 고대 그리스 시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소 자연스레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게 고찰해온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의 뿌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에우다이모니어였습니다. 에우는 좋다 잘이라는 뜻이고 다이모는 수호신 정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의 영이 좋게 작동하는 것, 즉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몬에 담긴 수호신의 의미를 강조해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수호신들이 나를 잘 보살펴주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인생이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에우다이모니어입니다. 그런데 에우다이모니아를 행복으로 번역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에는 좋은 삶의 객관적인 면모가 많이 들어있는 반면 현대인이 말하는 행복에는 주관적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보통은 감정이 안정적이거나 기쁨, 즐거움을 느끼는 걸 중시합니다. 이와 다르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했던 에우다이모니아는 삶의 여러 조건을 잘 충족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사는 것을 의미했죠. 따라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의 번영, 완성, 충만 등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만의 비판적인 사고를 잘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남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다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남들과도 잘 지내서 꽤 즐겁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주관적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못할 뿐이지 일상생활에 별 문제 없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사람에 절대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이 잘 살아간다는 건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 고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 용기, 절제 같은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둘째는 지적 관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상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주관적 즐거움을 많이 느껴도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관조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이성을 통해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좋은 삶에 기여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닙니다. 고대의 대부분 사람이 그랬듯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인간을 닮은 신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원인, 모든 현상의 근원, 최종적인 원리로서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신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지적 관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골똘히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 유한한 나의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집중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런 초월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생명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을 지적 관조의 활동과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는 이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행복을 주관적 느낌으로 생각하는 전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논할 때 인간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걸 강조해서 말한 이유도 당시에도 행복을 단순히 주관적 느낌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근대에 들어서 쾌락주의 전통이 발전하고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느낌과 감정을 인간 체험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주관적 상태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주관적 느낌 이상으로 사회적 능력, 지적 능력 등 더욱 복잡한 활동 안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네시스. 현대에 들어서 철학자들은 갑자기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라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실천적 지혜에 주목하는 철학자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근대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17세기에서 19세기에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했던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수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위험해졌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성은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논리를 통해 보편타당한 답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각각 구체적이죠. 살다 보면 보편적 틀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에서는 삶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인간 현실에 대한 억압과 왜곡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죠. 실천적 지혜는 윤리적 삶의 구체적 차원이 조명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윤리적 문제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모두 우리의 구체적 삶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거창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측 통행을 지킬 것인가? 같은 사소한 문제도 많죠.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항상 이성을 통해 보편적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정부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금을 어디다 써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는 보편타당한 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의 작은 선택의 순간에 모두 보편타당한 답을 찾다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옆차가 끼어들려는 걸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론에 맞는 답을 내리고 행동하려다간 사고가 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굳이 보편타당한 답이 없어도 삶에서 많은 선택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란 바로 이런 실질적인 문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며 올바른 균형을 잡아나가는 능력입니다. 실천적 지혜의 특징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나 선생님에게 도덕 지식을 배워도 삶의 순간순간은 모두 고유하게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행동은 이론적 지식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좋은 행동을 선택하려면 긴 시간에 걸친 생활 훈련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좋은 성격, 습관,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올바른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면서 정의롭고 용기 있고 절제를 중시하는 등 좋은 경향성 자체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여러 경험을 쌓으며 성찰을 통해 배움으로써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가 실천적 지혜를 잘 갖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은 오랜 경험과 반복적인 조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향상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레테. 윤리학의 갈래로는 크게 결과주의, 의무론, 덕윤리학이 있습니다. 결과주의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불러오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봅니다. 의무론에서는 보편타당한 의무 규칙에 맞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봅니다. 반면 덕윤리학에서는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지를 중점에 놓고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과연 인간에게 올바른 덕이란 무엇이며 그 덕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덕은 고대 그리스어로 아레테입니다. 이 말이 라틴어 비르투로 번역됐고 이게 영어의 버추가 됐죠. 한자문화권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는 동양 철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양 철학의 버추를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었던 덕과 혼동되는데요. 서양 철학의 덕은 탁월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는 지성의 덕과 성격적 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성의 덕에 이론적 지식, 실천적 지혜, 기술적 지식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격적 덕에는 대표적으로 용기, 절제, 정의 등이 있다고 봤죠. 여기서 알 수 있듯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은 동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덕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전반을 의미합니다. 수학 연구를 잘하는 것도 덕이고, 목조 기술의 지식을 잘 익히는 것도 덕이고,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덕입니다. 그런데 덕 윤리학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격적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구체적 상황 앞에서의 좋은 판단력, 즉 실천적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좋은 성격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좋은 성격, 즉 성격적 덕의 핵심은 중용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려운 상황에서 중용을 지킬 줄 아는 성격이 바로 용기입니다. 너무 겁먹고 내빼지도 않고 그렇다고 객기를 부리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 대응할 줄 아는 거죠. 또한 쾌락을 추구할 만한 상황에서 중용을 지키는 성격이 바로 절제입니다. 지나치게 쾌락을 멀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쾌락을 좇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성격적 덕에 어떤 상위의 보편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각 상황에서 무엇이 중용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상위의 법칙이 없다는 거죠. 좋은 성격이란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적 덕이 장인의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깎는 장인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그때 딱 필요한 모양으로 나무를 깎을 줄 압니다. 거기에 지식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손에 익어있는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격적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경향을 체화하고 있어야만 그때 유연하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훌륭한 장인이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정의하지 않고도 누가 훌륭한 장인인지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적 덕을 갖춘 사람도 대략 가려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격이 중요한 건 한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각 상황에서 중용을 지키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면서 좋아합니다. 우정이 있는 사람은 친구에게 적절히 잘해주면서 좋아합니다. 성격적 덕을 갖춘 사람은 단순히 억지로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힘든데 가까스로 자신의 욕망을 참고 이론적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보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이 이미 갖추고 있는 내적인 경향성이 시키는 대로 좋은 행동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영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자발적인 능력, 덕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이어받아 덕 윤리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그들은 좋은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옳은 행동인지 이론적 고찰을 하는 것 이상으로 꾸준한 훈련, 성격 교육, 올바른 습관의 형성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